9시에 9번에서 하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봅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뉴스9이 끝나는 시각 실시간 검색으로 박대기 기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예. 무슨 일인가 봤더니 KBS 박대기 기자 10년 만에 또 눈 내리는 현장 연결. 10년 전 모습 그대로 눈 맞으며 뉴스 전한 박대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페이스북에 그걸 링크하면서 눈이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네. 이렇게 한마디 남겼는데요. 이 훈훈한 기획은 누가 한 겁니까? 이게 기획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10년 전도 그냥 우연치 않게 됐었고 어제도 네. 사실은 박대기 기자를 쌍용 자동차 생산 현장에 예. 그 라이브 연결 컨셉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동차 생산 잠정 중단 요걸 네. 전하기 위해서 그냥 팩트를 모아서 리포트를 하는 녹음을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회의하면서 조금 현장성을 살려서 현장을 연결해보자. 그때 논의만 할 때도 박대기 기자인지 몰랐습니다. 누가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현장 연결하자. 그런데 그렇군요. 박대기 기자가 갔고요. 예. 마침 그 시간대에 눈이 맞고요. 이건 또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야, 이거 뭐 전혀 기획된 거,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예. 너무 똑같다는 것도 박 기자가 10년 전과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 예, 그러네요. 앞으로 뭐 눈이 필요할 때, 특히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박대기 기자가 반드시 현장 리포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박대기 기자의 모습을 모처럼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자, 오늘 뉴스9 어떤 뉴스부터? 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죠. 네네네. 지금 한진가에서 경영권 분쟁, 가족 간의 분쟁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주주 의사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에 이른바 캐스팅 보트 결정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그렇군요. 좀 집중적으로 좀 짚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것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주 아닙니까? 예. 상당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 오너보다도 더 많은 지분을 갖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그래서 경우도 있고 지금 이제 한진칼이 한진그룹의 이제 지주회사인데 네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4.4% 조금 넘는데 뭐 상당한. 다만 그 국민연금의 결정 방향이 소액 주주들이 한 30% 되는데 이 신호탄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를테면 기관 투자가가 돈을 맡긴 국민을 대신해서 주주 가치를 높여서 이익을 높이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액 주주 30%가 움직이게 되면 지금 이제 조원태 일가하고 조현민 부사장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 사이에 어느 쪽으로 기울지에 따라서 향배를 가를 수 있는 뭐 결정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또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남발되면은 정부가 기업, 민간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뭐 사회주의 냄새 난다. 이렇게 반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걸 이제 연금 사회주의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론 중에 가장 강력한 건 그러면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연금 사회주의가 작동하는 곳은 미국이다. 미국. 미국의 경우에 퇴직금을 적립한 연기금이 있는데 거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어마어마해서 미국 그 한 기업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퇴직금도 그렇고요. 미국의 경우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행위이거든요. 여기에서 시작된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론이면 미국이 사회주의인가 뭐 이런 반론과 같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 결국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의 그런 구도인데 조 아니면 조 아닙니까? 조현아 아니면 조원태 아닙니까? 거기에 딜레마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색적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가족끼리의 분쟁이 한진그룹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두 양측에서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공약을 내걸 거란 말이죠. 주주 가치를 실현한다. 기업 투명성을 높인다.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서 선택을 안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두 양측의 싸움은 볼썽사납지만 결과론적으로 한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조양호 회장의 부인 그리고 그 막내딸 조현민 씨가 조원태 손을 들어줬고 조연아 씨는 뭐 이들과 완전히 결별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요. 그래요. 양측의 지분이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 못하고 결국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강성부 펀드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KCGI인가요? KCGI. 여기 이렇게 그 사모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또 개입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될지. 거기까지 제가 자세히. 알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 오늘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스튜어드십 코드 한진과 경영권 분쟁에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지 관련한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고. 자, 두 번째 뉴스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법무부 장관, 법무부와 검찰 간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의 양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터졌던 그 공소장 공개 문제. 그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이 그러니까 13명을 기소했죠. 임종석 실장부터 해서 백원우, 한병도 청와대 비서관급 기소한 공소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는데 법무부에서 인적 사항과 주요 사실을 가리고 공소 요약문만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논쟁 중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명확한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 공소장 공개라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유는 그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할 피의자들의 사생활, 명예훼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왜 하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느냐로 지금 이제 논쟁 중입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또 검찰이죠. 검찰의 그 반응도 그러할 텐데 또 검찰의 입장을 주로 많이 대변하는 언론들 얘기는 이거는 저 정권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공소장 국회에 안 보내는 거 아니냐. 결국은 다 드러날 텐데 왜 저런 부질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묘하게 참여인데도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성명을 냈는데 그 이제 비판하는 측에서는 어차피 재판에서 드러날 공소장을 굳이 왜 법무부에서 안 하느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건의 경우도 그런데 이를테면 이후에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서 기소를 하면 그 기소 공소장도 공개하지 않을 거냐.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법무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은 검찰과 피의자가 공정한 관계로 법원이라는 공판중심주의라는 법원이라는 장소에서 공개되는 것이고 반론도 나올 것이고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일방적으로 언론에 릴리스트해서 일반 언론에 의해서 검찰의 입장만 일방의 입장만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결국 재판전에 어떤 여론의 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법무부는 앞으로는 않겠다라고 원칙을 그었습니다. 그 공소장은 한병도 전 수석도 피고로 삼고 있는 공소장이죠. 맞습니다. 한병도 전 수석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소장이 터무니없고 또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을 상대로 한 공소장이지만 문 대통령을 노리는 것 같다. 그런 입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봤기 때문에. 13명 기소됐는데 13명 전원 다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구체적 반론권이라든가 주장들은 없이 공소장 내용만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박대기 기자가 또 리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럴 예정입니까? 오늘은 르노 삼성이 이제
생산을 잠정 중단했거든요. 네네. 관련해서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커져서 협력업체들의 상황을 점검하는 라이브는 아니고요. 네. 리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아, 라이브 하면 또 눈이 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엄경철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JYP님, 요즘 질문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칭찬인 거죠? 네.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째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가운데 첫 번째 환자의 격리 해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42곳에 대해 오늘 13일까지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 대학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사용 가능한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 방역당국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딱 5분만 시간 주십시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 당. 5당 명예 대변인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자, 각 당 소식을 오창석 평론가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는 시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이 하나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요. 단수 지역도 후보의 적합도가 떨어지면 전략공천이나 추가 공모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수 공천은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네. 한 명밖에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통은 험지거나 네. 또는 현역 의원의 세가 강할 경우에 이렇게 단수 공천만 일어나는데요. 근데 단수 공천 지역에 만약에 현역 의원이 지원을 했는데 추가 공모를 하거나 네. 전략 공천을 하게 된다면 그 현역 의원이 사실상 하위 20%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기준을 KBS의 김경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직접 밝혔는데요. 네.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거나 또는 지지하는 비율보다 네.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으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역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사실상 하위 20%에 들었다라는 것이 기성사실화될 수 있다.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역시나 민주당은 선거 체제로 돌입한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세부적인 것까지 따져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현역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수상하기 어렵다라면은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소식 전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내일 후보검증 소위원회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그래요. 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이 도덕성을 검증하겠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적격 부적격 심사가 계속 있었는데요. 현재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검증위원회에 검증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공관위 후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 전 의원을 포함한 3명 예비 후보에 대해서 당 공직선거검증위에서 기본자질 및 도덕성 검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남겼는데요. 사실 이제 예비후보 3명이라고 했지만은 정 전 의원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 검증소위원회는 정봉주 전 의원의 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정봉주 전 의원이 주목이 된다면 여기에서 정봉주 전 의원을 당에서는 공천에서 좀 배제하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그 언론 보도를 예. 보면은
그렇게도 또 추정이 돼요, 사실은. 네. 예,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당의 출마의 자유가 있고 지금 현재 자신을 둘러싼 혐의가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네. 때문에 성추행 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보면은 소상이 그 판단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성추행은 맞습니다. 아니었다. 네. 성추행은 없었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미지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주당에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던 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세평 분석이라든지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현재까지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미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자유한국당 소식은 이제 민주당만큼 아직 세부적으로 나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어디로 출마할 것인가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일단은 집회 현장에서 험지에 출마하겠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 험지 중에 험지에 나가겠다. 이런 말을 남겼기 때문에 종로구 또는 당초 자유한국당이 가져오기 힘든 지역구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예측이 많았는데요. 현재로서는 사실 오늘 5일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지 말지 이걸 결정한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출마하는 부분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 전체의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제가 어떠한 곳에 나가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혀놨습니다. 네네. 또한 이낙연 전 총리와 종로에서 맞붙어야 한다라는 이런 압박은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SBS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프레임에 놀아난 거네요. SBS가. 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 프레임이라기보다는 국민들도 그런 빅매치라는 것을 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당당히 싸워서 이겨오는 당대표의 모습을 보수 지지자들도 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뭐 비단 꼭 이낙연 전 총리와 뭐 경합을 해야만 뭐 총선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전국이 다 험지예요. 사실은 자유한국당한테는. 그래서 네. 당대표가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고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하는 것이 당으로서는 더 효율적이다. 또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너무 길어지면은 좌고우면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금명간 결론을 내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오창석 평론가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 조경태 최고위원 일부에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계속 불러주는 겁니까? 왜 계속 불러주냐고요? 우리 조경태 최고위원 말고는 저희 방송 시간에 네. 그 인터뷰에 응해주실 분이 없어요 지금. 너무 다들 바쁘셔가지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이제 황교안 대표의 그 어떤 출마지라든지 또 그 비례대표로 나갈지 뭐 만약에 그 종로 안 나가면 종로에 누가 나갈지 뭐 정보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래요. 뭐 아직까지 본인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해봤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종로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또 홍정욱 전 의원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도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홍정욱 전 의원의 이름입니다. 뭐 재미있는 것은 그와 관련된 주식도 갑자기 급등하는 이런 이른바 정치적 테마주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일단 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평창동에서 20년간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종로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결정을 내렸다기보다는 대구 수성갑에서 준비를 하다가 당 대표급 인사들은 험지로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네. 당에서 보내주는 곳으로 가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종로로 나가라고 제안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네. 당에서 판단한다면 어디든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네. 자, 좀 더 긴장감 있게 속도감 내서 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오창석 평론가. 네. 좀 성의를 좀 다해 주세요. 좀.
차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성의를 다하는. 여러 일 중에 하나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자기 자존심과 존재감을 거세요 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바른미래당 이제 손학규 대표 이야기 먼저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재선에 원내대표까지 영입했었던 김관영 의원이 2월 6일 내일 탈당을 할 것으로 이야기를 그래요. 남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남겼는데요. 그리고 오늘 김성식 관악구 갑 재선 의원 역시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고. 연쇄적으로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 임재훈 의원까지 탈당 의사를 밝혔으며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권은희 의원도 탈당 계획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뭐 그분이야 뭐 애초부터 안철수 전 대표를 따라갈 것이다라고 예측됐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닌데. 네. 자, 상황이 이쯤 되면은 당연히 혼자만 남는 거예요? 손학규 대표. 뭐 거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20석에서 이찬열 의원의 탈당으로 이미 19석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원내교섭지원단체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흔히 말하는 1분기에 나오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되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6명 의원이 탈당하게 된다면 당 의원은 14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14명도 다 비례대표고. 뭐 그렇습니다. 뭐 손학규 대표가 좋아서 그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또 아닐 테고요. 맞습니다. 다른 정당과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도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과 3당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현재 대한신당은 7석, 민주평화당은 4석으로 다시 합치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또 그런 길이 또 있었군요. 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신당의 최경환 대표는 정치적 선언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손학규 대표가 먼저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본인이 3당 통합을 하고 난 후에 뒤로 물러가 나가겠다라는 이런 정치적 선언을 해달라. 네. 이런 메시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손학규 대표가 여전히 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통합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소식. 네, 정의당이 노동과 관련된 공약을 또 발표했는데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전태일 3법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법 같은 경우는 박원석 정책위 의장이 밝혔는데요. 3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 특수고용자는 사실상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23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소식도 있다고요? 네, 우리 공화당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인재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청년 인재로 네. 안현정 원광대 부교수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네. 만 39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가야겠죠? 자, 윤여은 씨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평소보다 퇴근길 정체가 덜한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과 판교 분기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과 시흥요금소에서 송내, 또 김포에서 자이로까지 정체입니다. 평택제천 고속도로 제천 쪽은 안진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6km 구간에서 정체 극심하니까요. 국도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은 녹천교와 창동교 사이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중랑교부터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편의점에 가면 마스크가 없습니다. 지금 약국에 가도 마스크나 손세정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이 지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마스크 가격이 몇 배로 치솟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할 일은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원내 부대표. 실제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해 모두가 고통을 겪는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우려되는 건 가짜 뉴스 바이러스.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 수석 부대표.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마스크 200만 개 지원하겠다는 것에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술예 최고위원. 도리어 정부는 국민을 조롱하는 듯 중국의 수백만 장의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원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중국에 보낸 마스크는 국민 세금에서 조달된 것일까? KBS 팩트체크. 이 마스크를 산 돈은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 우한대 총동문회와 중국 유학 총교우회가 자체적으로 모금한 32억여 원으로 적절한 양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중국에 갖다 준 마스크가 300만 개라고 하는데 중국에 갖다 준 300만 개 마스크에 이어서 중국인 관광객 마스크 싹쓸이 그리고 해외 반출에 우리 국민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 우리 국민이 먼저 충분히 써야 합니다. 고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황 대표 발언은 사실 무근, 실상은 200만 개, 그리고 정부 세금으로 쓴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반박. 황교안 대표께서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붕괴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질병보다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 또 혐오 조장을 차단해야 합니다. 품귀 현상은 왜일까? 마스크 제조업자는 단 1원도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단 1원도 안 올리셨어요? 네, 판매 가격을 단 1원도 안 올렸고요. 100번 양보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아주 조금씩 가격이 오르는 건 불가피하다고 치죠. 그렇더라도 장당 10,000원.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에 한탕 벌어보겠다는 거의 사기꾼 신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 이거 정말 옛날 같으면 정말 능지처참할 일이거든요. 걱정은 저소득층과 취약층.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이 크다고 지적.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4+1 협의체가 취약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114억 원을 삭감하면서 한국당의 설명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비판입니다. 사실일까? JTBC 보도. 저희 취재진이 당시 자료를 입수해서 봤더니요. 심사하는 단계에서 더 큰 폭으로 삭감하자고 주장한 건 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인용한 한겨레 보도. 자한당의 어느 의원님은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드리기 위한 예산을 4+1 합의체에서 삭감했다는 주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주장한 것은 자한당 의원이었으며 2019년 대비 증액된 38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자고 예결위 소위에서 주장한 것도 자한당 의원이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당은 자유한국당. 한국당은 삭감에 성공하자 쾌거라며 자화자찬.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정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대규모로 삭감하고 그리고 국채 발행 규모도 3천억이나 삭감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논란이 안 될 때엔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보급을 주장했던 성일종 의원. 특히 취약계층한테는 이 보호를 위한 마스크 지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지난해 역대 최대 예산 삭감을 이루어냈다고 자화자찬했던 한국당입니다.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예산마저 비정하게 삭감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까맣게 있고 이제 와서 여당에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한 이때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정부 신뢰를 깎아보려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매번 날 다 그치기만 해. 내가 아닌 날 말하고 내가 없는 진실들로 그렇게 날 다 그치기만 해.
곳은 없네. 길 잃은 어린 소녀의 노래 익숙해진 두려움과 몸에 배인 침묵 속에 외로움도 무뎌져만 가네. 날 미워하지 마. 날 미워하지 마. 날 미워하지 마.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다른 세계 표정과 말 넌 대체 내게 뭘 원하는데. 조심스런 맘 졸이며 겨우 한 걸음 내디뎌 이 세상이 난 너무 무서워. 어디에도 내 쉴 곳은 없네. 길 잃은 어린 소녀의 노래 익숙해진 두려움과 몸에 배인 침묵 속에 외로움도 무뎌져만 가네. 날 미워하지 마. 날 미워하지 마. 언제부턴가 넌 날 조르고 밀어. 날 미워하지 마. 날 미워하지 마. 네, 김예림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들으셨습니다. 자, 그래요. 5383번 쓰시는 분, 그놈의 마스크 위기 상황이 되니 말도 많네. 중국에서 바이러스를 잡는 게 그 세계가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지름길로 보이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중국이 관건이죠. 네, 그래요. 오늘 퀴즈 정답은 바지였습니다. 바지 정당할 때 바지. 네, 많은 분들이 맞히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정원님, 늘 운전하면서 듣다가 드디어 퀴즈 도전. 정답 바가지 정당. 쓸데없이 가가 들어가서 틀리셨습니다. 5558번 쓰시는 분, 바지는 아닙니다. 치마도 아닙니다. 셔츠입니다. 2828번 쓰시는 분, 설마 정답이 바지는 아니겠죠? 정답 바지.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목태원님, 정답 쫄바지. 네, 김용민 라이브 성실하게 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시사 뉴스의 멋진 스피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김선미님, 바지 정당? 네, 맞히셨어요. K75848529 이 계정 쓰시는 분, 바지락 정당. 네. 자, 7188번 쓰시는 분 정답 바지. 어제 김용민님 길에서 우연히 만나 너무 기뻐서 악수를 청했네요. 오, 어제 그 강아지 2마리 끌고 가신 그분이시구나. 서교동 주민센터 앞에서 뵀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죄송했긴요. 반갑게 인사 나눴는데 뭐가 죄송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알아봐 주셨어요. 네. 자, 5747번 쓰시는 분 정답 치마 정당. 네. 2919번 쓰시는 분, 정당에도 이런 호칭 쓰나요? 네. 참 재밌네요. 정답은 바지 정당.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추운데 날씨도 한몫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7559번 쓰시는 분, 정답 바지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바지 정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당은 그 국민을 바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소신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대표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바지 정당 마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털없는 시사 프로그램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되면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 여러분 재판 5분 전입니다. 모두 귀를 김용민 라이브에 집중. 잠시 후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재판부가 입정합니다. 지금부터 사건 번호 0205 재판을 개정하겠습니다. 땅땅땅. 자, 재판 5분 전 함께할 두 변호사 소개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법무법인 A블의 양지열입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입니다. 아이, 그래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재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 잠깐 짚어봤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또 관심사고요.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의 폭행 사건을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런 거죠. 그 도도맘과 어떤 A라는 남성 사이에 이제 뭐 사실 해서는 안 될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이걸 두고 강용석 변호사가 이 도도맘한테 강간치상으로 가자, 전혀 뭐 성폭력과는 연관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최대한 상대 남을 그 처벌을 강하게 받게 하자, 뭐 이렇게 말하자면 무고를 교사했다, 이런 그 주장이 담긴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 SNS 메시지가 쭉 이제 디스패치라는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폭행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성범죄로 갑자기 가자고 하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했던 도도맘이 당황한 거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조사받으면서 거짓말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뭐 손은 한번 잡자고 했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면 뭐 강제 추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강간과 관련한 상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성폭력을 저지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한다면 설령 성범죄는 저지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뭐 술자리에서의 단순한 폭행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라는 건데 저는 이거 좀 안 다뤘으면 좋겠어요. 전 제가 변호사인데 부끄럽습니다, 진짜. 변호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게 뭐 일반인도 이러면 안 되고, 변호사라면 혹시나 와서 이렇게 하자고 누가 할 수도 있어요. 좀 강간당근처럼 해주세요라고. 말하자면 피해자가 엄청나게 혼을 내고 못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뭐 돈도 벌고 하지만 그래도 공익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법률을 다루는 사람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성범죄 관련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 혐의를 쓰게 되면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는 또 돈 얘기가 나옵니다. 5억까지 얘기가 나와요. 3억, 5억. 그럼 돈 벌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한 이틀 지났어요. 보도가 되고.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은 나온 거 없습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나왔다. 동문서답이네. 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변호사 되고 난 뒤에 주변에서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우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부끄럽다, 뭐 부끄럽다기보다 그럴 때마다 좀 민망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과 인격은 비례하는 게 아니죠. 사실 지식이 많다는 걸로 대우해 주는데 엉뚱한 짓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새삼스럽게 더 깨닫게 해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고 교사죄는 성립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무고 교사죄. 무고라는 건 뭐냐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증거는 뭐 백일화에 드러나 있거든요,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일 없었는데 하는데 만들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신고됐던 서류를 확인한다면 뭐 또 지금 불기소 처분은 받았는데 강제추행이 올라갔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신고됐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해자 그 남성분 그 사람이 좀 얘기에 따라서 무고죄, 무고교사죄까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뭐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는 있어요, 지금이라도. 친고죄 아니에요? 표창장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친고죄가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입니까? 아닙니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검찰에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를 했고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제 특수폭행 특수폭행 부분은 기소유예했어요. 이제 합의를 받기 때문에 뭐 이거는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근데 일단 재판까지는 안 넘어간 거죠, 다행히. 하지만 검찰청에 그 강제추행으로 경찰이나 검찰을 오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얼마나 이분 또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은 분인데 뭐 잘못했죠. 폭행한 것 자체는 잘못이지만 굉장히 사람을 곤란하게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어요. 풍문이나 이런 어떤 보도도 그래서 검찰이나 뭐 경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뭐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때 서로가 다 있잖아요. 제출이 돼 있잖아요. 다 있어요. 자료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강용석 변호사 앞으로 변호사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건화가 만약에 과정이죠. 뭐 유죄 받고 형사 재판을 받는다는 것과 변호사법상 징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트랙이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변호사법으로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 결국 징계를 하게 되면 뭐 심한 경우에는 영구 제명, 제명 뭐 이런 게 있는데 제명되면 변호사 영업 못 합니까? 근데 제명은 대개 한 5년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그 정관 비리로 문제가 됐던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가 제명이 됐었는데 이게 그 정도까지 될 건지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변호사라는 직업인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돈을 많이 받은 비리보다도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 자기가 법률을 안다는 지식으로 그렇죠. 그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라는 지식으로 사람을 해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뭐 정말 사실이 맞고 유죄라면 아주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뭐 이런 저 의사 선생님들을 여기서 뭐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뭐 예를 들자면 의사 선생님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해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의료 기술로 그렇다면은 그 사람 의사 못하죠. 의사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뭐 그 사건과 관련해서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보도 매체에서 뭐 후속탄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이건 뭐 알 수가 없지만 디스패치가? 그래서 그게 또 두려워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건 번호 0205의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있었는데 그제였나요? 내 목표는 강남 빌딩. 정경심 교수의 이 문자 메시지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있었는데 이게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는 아니죠. 재판 때니까요. 재판 때 나온 거죠. 문제될 건 없는데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들 이걸 어떻게 왜 제치를 했을까? 꿈꾸는 게 이제 뭐 죄가 되느냐, 증거로서 효력이 있느냐. 증거 능력은 이제 우리 법정에서는 증거 능력, 증명력 두 가지 용어가 필요합니다. 증거 능력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갖췄냐, 그 통과되면 판사가 그걸 갖고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이 증명력을 이제 다투는 건데 이건 아무 증명력이 없어요. 동기 부분이거든요. 동기가 있고 없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만큼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검사라면 부끄러워서 이런 건 안 냅니다. 어떤 게 증거로 쓸 수 있냐면 진술 누가 했던 거 있으면 진술을 낸다든지 아니면 계좌를 낸다든지 확실한 걸 내야죠. 문자 메시지 해가지고 강남에 건물 사는 게 꿈이다 이런 걸 증거로 내는 거면 정말 궁색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망신주기의 의도는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그거예요. 재판을 해서 이길 수 없거나 증거로 쓸기 어려우니까 언론에 이게 좀 보도가 돼가지고 이게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싶었던 게 좀 한 가지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검찰의 주장은 뭐냐면 이 시점이 당시에 이제 오천 조카로부터 뭔가 불법적인 투자와 관련된 설명을 들은 직후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거기에 욕심을 더 크게 부리기 위해서 이제 약간 고무돼서 자기 동생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트위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이 교수 시절에 갑자기 홍준표 전 대표가 소환이 됩니다. 홍준표 전 대표 왜 국회 활동비를 되게 가져가셨던 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원내대표 때. 그 원내대표 때 자기가 사고 부인한 줬다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강하게 조 전 장관이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트위터 그 조 전 장관이 교수 시절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한 트위터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자, 조국이란 사람이 이렇게 엄격한 사람인데 엄격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재산이라든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좀 드러나면 안 되려고 감추려고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가도 그러니까 잠깐 박지훈 변호사랑 밖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조 전 장관의 재판이나 수사를 둘러싸고는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많이 엇갈려요. 굉장히 상반된 시각으로 보긴 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나 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좀 검찰이 과도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객관성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잠깐 합니다. 우리끼리도. 우리가 혹시나 너무 한쪽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건 검찰이 너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저희도 재판을 수없이 판사, 전 검사, 변호사 수없이 하는데 터무니없게 이상한 내용들 내질 않습니다. 재판정에서는 이 공소사실 관련된 내용만 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것만 내도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인데 2015년도 그때는 이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남의 그 트위터까지 들고 와가지고 낸다는 게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계속 제가 혹시나 좀 한쪽으로 좀 돼 있나? 남만 저는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니냐. 그 시점상 지금 피의 사실이 발생하기 훨씬 전의 일을 2015년이에요. 그 사건 19년이고 18년이고. 트위터를 옛날 걸 왜 끄집어냈냐면 이렇게 그때 부산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쓴 걸 보면 이렇게 엄격하게 쓴 걸 보면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증거인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부정한 짓을 잘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더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해석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2011년 트윗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5년 사이에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이게 증거로 내밀기에는 제가 알려줄게. 이런 거 말고 계좌를 내든다든지 뭐 통화 내역을 낸다든지 누구 진술을 낸다든지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SNS를 내거나 이상한 문자 메시지 뭐 꿈을 갖고 이렇게 낸다든지 이거는 판사가 봤을 때 저는 그 재판정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재판부가 실소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걸 낼까?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7703번 쓰시는 분은 이 특정 개인의 비호를 위한 편향 방송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웃겼어요. 저 비호할 것도 없고 저는 그분들 알지 못하고요. 저희도 법률 전문가잖아요. 변호 활동을 하고 그 재판정에 직업으로 매일 갑니다. 매일 가서 재판정에 있으면서 그 엄숙한 자리에서 문자 메시지를 내놓고 변호인하고 공방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 트위터 내놓고 그 얘기가 너무나 어색해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지 비호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기록 열람 등사와 관련한 신경전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공판 준비 기일만 5차례를 거쳤잖아요. 그 과정이 그렇게 길게 공판 준비 기일은 앞으로 재판을 뭘 할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만 5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게 기록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수사 기록을.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보여줘야 이 중에서 어떤 건 우리가 인정하라고 우리가 어떤 건 인정을 안 한다. 그럼 통상의 그 다른 그 재판 같은 경우는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재판 시작하기 전에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봐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인정하고 이건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 그럼 인정 안 하면 누구 증인 부를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인정하면 재판 하루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기록을 안 보여주니까 그 재판을 우리 변호인들은 우리 뭘 인정하고 인정 안 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5번 했는데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왜 안 줄까요? 저기 판사가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라고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검찰에서 이번에도 그거 지금 수사 기록 기밀 때문에 못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재판을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수사 단계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 재판을 벌이는 상황이라면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야 저쪽에서 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판부에 서락을 하면서 뭐 예. 서약서 딴 데 쓰지 않겠다.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재판부는 이 열람하고 등사했을 때 생길 위험성을 너무 재판부는 가볍게 본다라고 하는데 검사가 검사가 그래서 또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예. 법정에서 변호인 측하고 그래요. 검찰 측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청취자분 자꾸 얘기하길래 예. 일반적인 변호 얘기를 합니다. 사건 하기 전에 기록 다 복사가 돼 있습니다. 네. 기록 살인 사건이든 뭐든 복사가 돼 있고 네. 그걸 갖고 순번을 매겨서 증거 동의 부동의 절차를 거치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서약서도 저는 말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재판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예.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증거 사건 기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저는 추미애 장관이 그 13명 청와대 인사를 포함한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안 보여준다고 해서 지금 검찰, 야당, 언론이 문제 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도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추미애 장관이 보여주는 공소장을 안 보여준다는 얘기는 어차피 재판 그거에서 관해서는 이제 검찰이 지금 연관된 수사에 대해서 사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 들어간 건데 그게 재판정에서 내용이 공개가 되면 그때 변호인단과 다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대로 균형이 맞춘 시각이 드러날 수가 있지만 일방적인 내용이 한 70조 가량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지금 기소된 사람들의 방어권이 또 보장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부분도 왜 있고요. 이게 더 심하냐면 지금 정경식교수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된 상황에서 나에 대한 재판의 증거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정말 황당한 상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이 재판 정경심 교수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송인권 부장판사고, 이 송인권 부장판사가 검사들과 막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분쟁 상황이 그대로 여과 없이 노출이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송인권 부장판사 인사 대상자입니까? 2월 달이 아마 내일 인사가 발표가 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 재판에서 손을 놓을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2년 정도 있으면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도 아마 원할 가능성이 저는 있습니다. 이 재판 못하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고발당했어요. 직권남용죄 등으로 시민단체한테. 또 검찰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송인권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을 하면 기피 신청. 그러니까 재판 받지 않겠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아마 어쨌든 간에 본인 시간도 다 됐고 아마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바뀐 판사는 좀 우리에게 지금까지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재판을 이끌어왔는데 바뀐 판사면은 해볼만 하겠다. 검찰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좀 뭐 어떤 부분이 오는지에 따라서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변호사니까요. 재판하다가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랑 너무 잘못 걸렸다. 방향이 다르고 그런 재판부가 있으면 시간을 좀 끌어서 다음 재판부에 받고자 하는 게 뭐 재판 전략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검찰이나 이런 데 좀 달리 봐야 되겠죠. 처음부터 그런 의도였는 거예요. 증거 지금 준피 공판을 5일간 5번 기를 잡으면서 몇 달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통상. 뭐 중요 사건이라도. 저는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해 범죄 사실 하나하나 보면 중요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끈 거는 처음부터 좀 재판장을 바꿀 의도가 있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바뀔 가능성도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용석이. 강용석은 아니고 송인권 판사가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이게 시간을 끈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내일 법관 인사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다 바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김경수 지사 그 재판했던 서울고등의 차문호. 거기도 대상자고요. 아니 지금 판결이 코앞 아닙니까? 거기도 3월 10일 날 지금 변론 잡혔어요. 밀어놨는데 재개했고 재개하면서 재판장이 3월 10일 날 잡아놨어요. 3월 10일 날 재개를 하면서
8가지 정도를 쟁점을 본인이 그렇죠. 8가지 내가 이 쟁점? 부분은 좀 궁금하다.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와라 양쪽이 요구를 했거든요. 네네. 킹크랩 시연을 했다. 뭐, 이렇게 예. 또 얘기를 했단 그 말이죠.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범이라는 건 아니니까 네. 나머지 부분들을 좀 밝혀라고 얘기한 게 8가지인데 그거 다시 심리하려면 그래서 저는 바로 선고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재판부 이번에 문제되는 재판부 네. 조국 전 장관 것도 마찬가지고 네. 다 좀 바뀔 거 가능성이 아유, 커 그러면 보입니다. 또 내일 아주 큰 뉴스가 되겠네요. 그럼 네. 또 재판은 몇 달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박지은 변호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털없는 시사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따뜻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